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아이들 한창 겨울방학인데요. 우리 주말이나 휴일에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길에 아마 이 풍경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 위를 꽉 채운 그런 차량 행렬 보면은 내 마음이 답답해지죠. 아,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네. 벌써 저는 뭐 길막이 아니라 가막, 가슴까지 뭔가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냥 정체면 모르겠는데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산에서 돌이 떨어지는 낙석 같은 네. 경우에는 또 2차 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요.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려야 할 소변 통로가요. 작은 돌 몇 개로 인해서 탁 막히는 상황. 바로 요로결석이죠. 그래요. 그 요로결석을 아주 오래 알아온 분이 있어요. 바로 유승수 씨인데요. 표현을 빌자면 나는 16번이나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만큼 산통과 견줄 만큼 고통스러운 게 바로 요로결석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소변길을 막는 위험한 돌,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요로결석 환자들의 고통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보통 우리 환자들이 요로결석에 걸렸다, 나 요로결석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요로결석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길에 생긴 결석을 말합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 배출되는데 이 경로에 생긴 결석을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아프다, 나 결석 걸렸어요 할 때 말씀하시는 요로결석은 대부분 요관에 결석이 걸려있는 요관결석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이나 방광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한 묶음에 말하는 게 요로결석이고 요관결석은 요로결석 중에 하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로결석과 요관결석은 좀 다른 개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사실 요로결석하면 산통에 비할 만큼 정말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통증이 심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로결석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심한 통증입니다.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영어로 얘기하면 콜리키 페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는 번역을 해보면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인한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이 심한 이유는 결석이 소변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요관에 걸려서 소변길을 막게 되면 요관에 극심한 경련이 오고 결석 위에 있는 요관이 팽창하면서 주변의 근육과 장기들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요관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소변이 다시 흐르게 되면 콩팥 부은 게 풀리기 때문에 감쪽같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네요. 풀리게 되면 다시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요로결석이 왜 발생할까? 그 원인이 궁금한데 제가 어디서 들었을 때는 뭐 여성보다는 남성, 특히나 좀 연령층이 높을수록 잘 생긴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먼저 좀 원인을 살펴보시면 요로결석은 나이나 성별, 환경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인자로는 가족력, 그리고 수분 섭취 부족,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 그리고 통풍, 비만, 반복적인 요로 감염, 부갑상선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평생 유병률은 11.5% 정도로 이 중에서 남성이 12.9%, 여성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연구에 따르면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원래는 3배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남녀 성별의 차이가 1.5배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그러면 남성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소변 내에서 수산이라는 성분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수산이라는 게 소변 중에 수산 배설이 증가하게 되면 결석들 중에서
칼슘석 형성이 더 촉진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사회생활 아무래도 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음주나 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여성분보다 많을 수 있고 네. 또 시기를 포함한 생활 습관 그리고 비만 이런 신체 상태의 차이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시켜야 이게 농축도 안 되고 결석도 안 생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수분 섭취와 요로결석이 관계가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요로결석은 수분 섭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적은 사람은 소변의 농축이 많이 되어서 네. 요로결석 결정의 형성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되고요. 또한 수분 섭취가 감소를 하게 되면 요속 결정이 소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염분, 짠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육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과하게 한다든지 하면 결석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석 환자들은 하루 수분 섭취를 어느 정도 해야 좀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왜 물 말고도요, 뭐 이온 음료, 주스 이런 거는 맛있기도 하고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그런 걸 대신 섭취를 해도 좀 괜찮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아주 뭐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결석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하루에 한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이상의 물을 섭취해서 네. 하루에 배출되는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무컵으로 해서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 정도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진료를 보다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많은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맛이 없다,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하시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말씀하시기로 물 대신 녹차나 예. 커피 뭐 이런 것들을 마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실상 이제 자세히 찾아보게 되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뭐 커피나 녹차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소변이 많이 배출되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난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체내의 수분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네. 결석을 예방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작용이 있긴 하지만 성분상 보면 또 결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최근 연구에 또 나오는 게 있어서 녹차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논쟁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맥주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많이 마시면 결석이 잘 빠진다. 네.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네, 빠지는 데 있어서는 소변을 많이 생기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잘 빠질 수 있게 도와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결석을 더 많이 생기게 만드는 게 맥주입니다. 맥주에는 결석 형성을 촉진시키는 수산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맥주는 좋지 않습니다. 음료가 아니라 물이 최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은 씨는 뭐 거의 네. 별명이 TBC 정수기거든요. 매일 물을 달고 살아가지고 네, 늘 들고 다니잖아요. 거의 이렇게. 뭐 확실한 예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교수님 제가 이 요로결석 결석 성분을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네. 어디서 들었는데 네. 칼슘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 저희가 칼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맞습니까? 아주 잘 찾아보셨는데요. 네,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분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요로결석은 구성 성분에 따라서 칼슘석, 유산석, 그리고 감염석 등으로 분류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칼슘석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칼슘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하루 한 4에서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1.0 또는 1.2g 정도의 칼슘을 좀 적절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칼슘 섭취를 줄여야 덜 생기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칼슘 섭취를 너무 제한하게 되면 우리 장에서 아까 그 결석 형성을 촉진시키는 수산을 흡수를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적절히 먹어주는 게 결석을 예방하는 데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주 많은 양의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뇨기계 질환을 살펴보면 보통 혈뇨가 그 질환에 어떤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로결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혈뇨가 하나의
대표 증상 중에 하나라고요. 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옆구리 통증과 혈뇨입니다. 그 혈뇨는 결석의 표면이 직접적으로 조직들, 뭐 신우라든지 요관 같은 조직들의 점막을 긁고 그러면서 상처를 일으키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결석이 요관을 꽉 막게 되면 결석이 박혀 있는 조직의 점막에 염증 반응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막이 붓고 충혈되고 하면서 또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뭐 혈뇨를 받거나 혹여나 옆구리 통증이 있으면 몸이 보낸 사인이니까 네. 병원 가면 되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그냥 진단받다가 요로결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너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 증상이 없어도 실제로 건강검진을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시게 되면 대부분 복부 초음파나 배 쪽의 초음파나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해서든 아니서든 CT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 받았는데 우연히 요로결석입니다. 비뇨기과과 가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오시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대부분 신장결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장결석은 대개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기 때문에 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크기가 아주 작은 신장결석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결석은 언제든지 요관으로 이동하여 요관결석으로 바뀌고 또 소변기를 막게 되면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석이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그냥 적절한 치료를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장결석 외에도 운이 없으면 저는 운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관결석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부 요관의 그 팽창이 만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소변 생성이 감소되게 되면 증상이 잘 안 생기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요로 감염으로 이어져서 신우신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해지면 요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까지 오게 됩니다. 폐혈증의 경우 생명이 위중할 만큼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고 또 신장 기능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심무전으로 이어져서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 결석을 잘 치료해야 되니까 제가 은근히 교수님 또 검색을 잘하거든요. 네. 치료를 찾아봤더니 민간요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많죠. 물구나무서기, 물구나무 줄넘기도 있고요. 어머나. 심지어 뭐 롤러코스터도 있어요. 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뭐 신빙성 있는 건 앞에서 말씀하셨던 물을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민간요법, 뭐 운동 자세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자세 했더니 이거 했더니 결석이 빠져나왔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환자분들마다 개인차가 있고요. 그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무슨 운동법이나 자세법이 있다기보단 단기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조금 자세나 운동 같은 걸 하게 돼서 콩팥 쪽에 자극을 주게 되면 빠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개개인의 경험담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 치료는 결석의 특성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시기, 방법 등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물 먹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결석 크기가 5mm 이하로 작고 증상이 경미하거나 뭐 열난다든지 이런 감염, 2차적 합병증이 또 없고 또 요로계 이상이 없다 할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뭐 기대요법 또는 대기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결석이 자연적으로 빠지도록 배출되도록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주로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고 약물 치료도 같이 하면서 아프면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 요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결석 배출을 기다리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배출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배출할 때까지 통증이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역시 수술이겠죠. 요즘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요로결석 치료에 있어서 내시경 수술의 장점과 효과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 내시경 수술은 경요도 수술법이라고 부릅니다. 수술 자체는 대부분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수술 과정에서 느끼는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피부를 째는 절개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구조물에 내시경을 삽입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도, 방광을 지나서 요관 안에 삽입하게 되고 실제로 결석을 보면서 작은 결석은 그대로 제거하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레이저 같은 것들을 기구를 써서 결석을 분쇄한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구도 좋아지게 되고 직경이 가는 요관경이 개발이 돼서 거의 모든 부위에 요관 결석을 제거할 수 있고요. 구부러지는 요관경, 즉 연성 요관경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는 작은 신장 결석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결석을 분쇄하는 쇠석기도 초음파, 레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분쇄가 가능해졌습니다. 크기가 큰 요관 결석, 또 크기가 작은 신장 결석, 체외 충격파 세석술로도 제거가 안 되는 결석들을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로 결석하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재발이 잦은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이전에 치료하면서 놓쳤던 결석도 좀 제거를 한다던가 모든 결석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체외 충격파 세석술로 결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결석을 완전 제거를 위해서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또 결석들이 요관에 한 개만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발성으로 요관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관 결석과 작은 신장 결석들이 동반된 경우에도 내시경 수술을 해서 한꺼번에 요관에 있는 돌, 그 신장에 있는 돌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요관이 좁은 협착이라든지 요관이 심하게 휘어 있는 꼬인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이 없으면 거의 모든 결석을 내시경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연성 요관경을 쓰는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결석의 크기나 위치, 개수, 그리고 신장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내시경 수술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마다 교수님 결석도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수술 성공률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관 결석은 뭐 요관의 협착이라든지 꼬임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이 없으면 내시경 수술의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 같은 경우는 요관 결석에 비해서는 경요도 수술의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 과정상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신장 결석 경요도 수술은 휘어지는 내시경을 신장 내로 진입하게 되고 결석을 찾아서 깨고 분쇄하고 제거하는 방식인데 결석의 위치가 안 좋게 되면 내시경이 결석까지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 접근하더라도 깨고 빼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결석 크기가 매우 크거나 혹은 개수가 많거나 신개실이라는 그런 부위에서 생긴 결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성공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경 수술을 할 때나 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수술은 당연히 합병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내시경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요관 점막의 손상이라든지 요관 천공, 그리고 수술 부위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그 확률상 7에서 25% 정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편입니다. 급성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발열, 요로감염, 그리고 혈뇨, 피소변, 통증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요관이 좁아지는 협착, 그리고 방광요관 역류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신장 결석인 경우에 이 경요도적 내시경 수술로 제거가 어렵다면 이거 뭐 다른 수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경요도 수술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수술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피적 신장경 수술법이라고 해서 수술법이 있는데요. 2cm 이상으로 크기가 큰 신장 결석이나 혹은 연성 요관경으로 접근이 어려운 신장 결석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옆구리 쪽에 1cm 내외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고 실제로 신장을 관통해서 신우라고 해서 네. 통하는 길을 확보하게 되고요. 내시경을 진입을 해서 결석을 찾고 분쇄하고 제거하는 방법이게 됩니다. 개복 수술, 실제로 절개를 가하는 수술에 비해서 수술 상처가 작고 수술한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신장 몸통, 실질이라고 표현하는 몸통을 관통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출혈 같은 것들 그리고 인접한 장기, 장 이런 것들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관찰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요즘에 보면 병원에서도 비침습적 수술을 시행 많이 하잖아요. 네.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혹시 요로결석 수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 요로결석 수술에도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한 수술법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적응증으로는 결석의 크기가 크고 요관을 좀 완전히 막아서 내시경적 방법으로 제거하게 되는 합병증 위험성이 크거나 수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피부 절개를 한 후에 배 안쪽 복강으로 통하는 통로를 확보를 하고 이 통로를 통해서 복강경 또는 로봇 기구를 삽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결석이 껴있는 요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 요관벽을 절개를 하고 그대로 꺼내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요관벽을 다시 봉합사 실로 꼬매주고 봉합해주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결석을 깨지 않고 분쇄하지 않고 그대로 꺼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복강을 경유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장 운동이 잘 돌아오는지 이런 회복 기간이 조금 타 방법에 비해서 좀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로결석 수술을 받고 나면 얼마나 입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는 빨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술하신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배를 째고 하는 개복 수술 같은 것들을 많이 연상하시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저는 응급실을 통해서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정규 수술로 진행했을 경우는 대부분 한 2박 3일 정도로 입원하시게 됩니다. 수술하기 전날에 입원을 하시고 보통 그 다음날 수술을 진행하고 하루 정도 경과 보고 퇴원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수술한 후에 다음날 정도의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도 거의 바로 가능합니다. 경피적 신장경 수술 같은 경우와 그다음 복강경,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특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부분 1, 2주 내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요관 결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하고 나면 수술 과정에서 요관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위가 붓거나 하게 되면 요로 폐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로 폐색을 방지하고 또 요관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요관 부목이라고 하는 안전 장치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 요관 부목 때문에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옆구리 통증, 빈뇨, 급박뇨, 혈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관 부목을 나중에 제거하기 전까지는 좀 무리하게 육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재발이 좀 잦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수술은 굉장히 잘 끝났는데 만약에 또다시 요로결석이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 많은 분들이 재발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한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하지만 무조건 수술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이 중요한 게 결석의 위치나 다른 새롭게 재발한 위치나 또 크기나 개수나 또 그리고 환자분들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방법, 기대요법, 재충격파 세석술 이런 것 같은 다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요관에 구조적인 이상,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결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참 요로모로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오. 교수님 제발 잘 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통증 심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방법인데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로결석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덥고 그럴 때 혹은 또 운동이나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염분은 결석을 더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식은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육류 섭취를 조금 절제를 하시고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